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로크 음악을 소개하기 전 먼저 바로크 음악 이전 음악을 알아봅니다. 음악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첫째로 음악은 정보의 수단으로 생겨났어요. 둘째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했을 겁니다. 셋째로 원시적 재래, 다시 말해 제사음악으로 사용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힘들고 반복적인 노동의 리듬이나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 음악은 선율보다는 리듬이 중심이 되는 음악입니다. 이상의 4개의 가설은 음악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연주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조각품, 벽화 등을 통해 상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무덤이나 오래된 교회에서 발굴되는 악기들을 통해 고대 음악의 악기 연주 방법을 추측할 뿐입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그냥 추측할 뿐이지 기록엔 남은 것이 없어요. 이러한 고대 음악은 음악 감상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제사의식에 사용하거나 춤의 반주에 사용되는 기능 음악입니다. 그리고 고대 음악은 원주민 음악처럼 단선율 음악일 겁니다. 고대 음악은 그리스 음악에서 더욱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리스 음악은 고대 음악처럼 기록되지 않고 구전에 의한 음악입니다. 선율과 가사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즉흥 연주를 합니다. 음악이란 말도 그리스 신들 중에 예술을 담당하는 뮤즈에서 유래합니다. 그리스 음악가는 누구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은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바티칸 궁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많이 보셨죠? 걸어오는 중간에 두 사람 중 왼편이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이고 오른쪽이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수학자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학자이며 수학자이지만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특히 피타고라스는 어느 날 대장간을 지나다가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서로 어울려서 아름답게 울린다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망치의 무게에 따라 다른 음들이 나며 종의 크기나 물잔의 무량에 따라 다른 음들이 나는 비율을 알아내었어요. 이 발견은 음악에 대한 합리적 논리 접근 방식인 음악이론의 발달의 기본 틀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음계의 시작인 셈이죠. 고대 로마 제국의 음악은 그리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건축이나 문화에 끼친 영향은 많지만 음악 발전에는 거의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중세음악은 거의 기독교 중심 시대의 음악입니다. 중세시대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여러 곳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성가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단선율 성가가 바로 지금 보는 그레고리안 성가입니다. 그레고리안 찬트라고도 하는 이 성가는 그레고리오 주교에 의하여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성가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보를 자세히 보면 현재의 오선이 아닌 네 줄로 되어 있죠. 이 악보는 귀초 다래조가 고안한 내선의 악보입니다. 10세기경 여러 가지 모양의 음기리를 가진 네오마를 높이 악보에 올린 것입니다. 그럼 귀초 다래조에 대하여 잠시 알아봅니다.
이렇게 규도 다레토의 덕분으로 지금의 악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세시대가 끝나고 유럽의 곳곳이 좀 더 윤택해지고 인구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시내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서서히 넘어가게 됩니다. 중세 암흑기로부터 인간성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죠. 이 움직임은 문화의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인쇄술의 발명, 자연과학의 발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등 많은 문화 발달을 가져오는데 음악은 다성음악이 발달합니다. 단선율의 성가에서 열화 화음을 내는 폴리폰이 다성음악이 나오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악기의 발달로 즉흥 연주도 생겨납니다. 또한 세속적인 음악들이 많이 생겨나 귀족들의 후원으로 대규모의 합창이나 합주가 아닌 궁중에서 소규모의 음악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바로크 음악으로 넘어옵니다. 르네상스 음악이 직선적이면 바로크 음악은 곡선적입니다. 반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바로크 음악은 절대왕정의 시기로 기예배용으로 작곡된 기악곡들이 엄청 생겨납니다. 첫 번째로 장조 단조의 조성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악곡의 느낌을 정하는 구실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라트리오, 칸타타, 오페라 등이 활발히 작곡됩니다. 처음 오라트리오는 대부분 성경의 이야기를 다루며 시작되는데 이것이 세속적인 이야기를 다루며 나타난 것이 오페라입니다. 세 번째는 대위법 작곡 기법이 생겨나 음악의 형식들이 확립되는 기간입니다. 푸가는 바로크 음악 시대에 완성된 다성음악 형식으로 먼저 일성부에서 주제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이성부에서 주제에 대한 음감을 왼손으로 조박음대어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음악은 서양 음악의 양식을 확립한 시기이죠. 이제 바로크 음악의 음악가들을 알아봅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해 볼까요? 저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저는 1685년 독일에서 태어나 교회와 궁정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며 많은 성가곡들을 작곡하였습니다.
저의 작품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요 작품은 조금 이따 들려줄게요. 여기서 잠깐. 왜 제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울까요? 그것은 모든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된 평균율과 푸가를 창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도 남겼죠. 평균율 클라베오 곡집의 전주곡과 푸가는 젊은 음악학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또 어느 정도 음악을 익힌 자들에게는 여가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라고요. 물론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 이전에도 서양 음악가들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균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총 48개의 장조와 단조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평균율 음악은 이렇게 작곡하는 것이라고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저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은 후대의 음악가들이 반드시 공부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평균율이란 조율 방식의 일종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조, 단조 개념과도 관계가 있죠. 오늘날 클래식은 물론 대중들이 가장 많이 듣는 대중음악 역시 대부분 평균율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음악이 서양식 평균율인데 수백 년 전에 그런 평균율을 이용하여 멋진 음악을 작곡하여 후대의 음악에 영향을 끼쳤으니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하. 두 번째 작곡자는 비발디입니다. 저는 작곡자 안토니오 비발디입니다. 저의 대표작인 사계를 듣기 전에 먼저 저의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으며 성직자,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유독 제 머리카락이 붉은 머리의 사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저의 대부분 곡들은 바이올린 곡들이고요. 독주악기들을 위한 협주곡도 많이 작곡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곡들을 몇 곡 들어봅니다. 이제 저의 대표작인 사계를 들어볼 텐데요. 제가 1725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이 곡은 본래 12곡이 포함된 화성과 창의의 시도의 일부분으로 출판되었으나 사계절을 묘사한 첫 4곡이 자주 연주되면서 현재와 같이 따로 분리되어 사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각 곡은 3악장으로 되어 있고 빠른 악장들 사이에 느린 악장이 하나씩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마 각 계절이 연상될 것입니다. 그럼 봄부터 들어볼까요?
세 번째 작곡자는 핸델입니다. 핸델의 수상음악은 당시 독일로 돌아오지 않았던 핸델이 조지 왕 1세의 미움을 받았지만 영국 왕이 되어 템즈강에서 뱃놀이를 하는 것을 알고 미리 50명의 악사들을 배에 태운 뒤 조지 왕 1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곡을 연주함으로 화를 풀고 영국에 계속 거주합니다. 바로크 음악가는 여기 있는 네 사람 외에 몬테베르디, 텔레만, 헨리 퍼셀, 파엘벨 등이 더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가들은 왜 가발을 쓰고 있을까요? 이것으로 바로크 음악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